고전 어휘 책 피세요. 156쪽 문제풀이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걸로. 자, 고전 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갈래를 생각하면 되냐면 시조라는 갈래와 가사라는 대표적인 갈래, 문학의 갈래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작품에 나온 단어들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5개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4개는 비슷한 성격의 단어가 나오고 하나가 다른 거다라는 거 묻는 거야. 자, 그러면 물외는 무슨 뜻이라 그랬지? 물외는 자연이라는 뜻이야. 인세는 세상이란 뜻이니까 얘는 대조의 관계겠네. 풍월과 강호는 둘 다 자연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동풍과 춘풍은 봄바람 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성은하고 군은은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꼭 자세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성은, 군은은 이 은이 은혜다, 사랑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성은, 군은이라고 말하는 건 임금님이 신하에게 주는 사랑 이런 뜻이고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은 이 성은이라는 말을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성은, 군은 이런 말 나오면 조선시대 사대부. 조선시대 사대부는 주로 양반 남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릉, 선계 그러면 이 무릉은 무릉도원이라 그래서 신선의 세계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이 신선의 세계 중에 선과 계를 합쳐서 선계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무릉과 선계를 우리가 도교적인 사상이다라고 말해. 우리 지금 몇 주째 백옥경이라는 말을 배우면서 백옥경이 옥황상제의 궁궐이고 옥황상제 도화 또는 무릉 도원 이 말이 나오면 신선 사상이고 도교적 사상이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막 이걸 불교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번 시간을 계기로 잘 구별하세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뭐 고려시대도 있지만 조선시대의 가치관은 크게 3개가 있어.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이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문학작품 뭐 고전소설이라던가 아니면 고전시가에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유교적 사상은 충, 효, 안빈낙도 이런 것들이 유교적 사상을 대표하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고 불교는 뭘 말하냐면은 윤회 사상이라고 있어요.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뭔가로 태어나면 그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걸 윤회사상이라고 말하고 도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신선사상, 선녀 이야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도교사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랑 그냥 지금 안 할 거예요. 여기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별표하셔야죠. 3번 계절감을 떠올리는 이런 거야. 이거 무조건 나와. 계절감을 떠올리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녹음 그러면 여름이라 그랬지. 나무 그늘이어서. 양류는 버드나무예요. 그럼 버드나무는 봄이에요. 봄. 왜 나무가 여름이 아니고 봄이에요? 우기지 말고 외우라 그랬지? 양류, 버드나무는 봄. 그 다음에 녹수는 맑은 물이야. 이거 맑은 물은 계절감과 관련이 없어. 봄에도 물이 흐르고 여름에도 흐르고 가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흘러. 겨울에 물이 흐르는데 단지 겨울은 물 위가 얼뿐이야. 그래서 물은 항상 흐르기 때문에 물과 계절감은 관련이 없어. 북풍은 겨울 말하는 거고 암향은 매화향기거든.
자, 매화 향기는 매화 나왔으면 봄. 이렇게 계절감을 떠올리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봅시다. 6번 현대어풀이 한번 할게요.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백구는 흰 갈매기야. 그리고 벗은 친구야. 친구. 함께 놀자고 하였더니 어루는 뜻은 있잖아. 어루는 뜻은 뭐냐면 아양을 떤다라는 거야. 괴다는 사랑하다야. 그러니까 백구하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자고 하였더니 아양을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 이렇게 말하니까 흰 갈매기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 갈매기와 매우 친해. 이런 걸 사자성어 우리 배웠지? 물, 아, 일, 체라는 말 배웠잖아.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이때의 물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때의 아는 나를 말하는 거야. 자연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뜻.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해다, 생각하다, 헤아리다. 여러분들 테스트 볼 때 앞에 빨간 게 주로이긴 하지만 뒤에 것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여쁘다, 불쌍하다, 가엾다, 여희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 것만 잘 알아둬도 돼요. 여희다, 이별하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런 다음에 슬허하다, 슬퍼하다. 자, 소부, 허유 봅시다. 소부하고 허유는 이름이야, 이름. 소부라는 이름과 허유라는 이름이 있는데 속세, 세상의 부귀,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마다 버리고 자연에 숨어 살았던 중국 요나라 때 은자라고 말하는 건 숨어 지내다 이런 뜻이어서 소부와 허유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냐면 안빈, 낙도 이런 말 하는 거야. 백이, 숙제는 백이하고 숙제도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와 제를 따서 이제라고 말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임금에 대한 절개, 충성심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야. 수양산에 숨어 살았던 중국 주나라 때의 충신들 이런 말이 있고 이태백, 이적선, 다이백이라는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중국 최고의 시인이라고 평가받고 당나라 때의 인물이야. 이 사람이 막 시를 엄청 잘 지어갖고 달 보고 뭐 날아갔다, 시집고 술 마셨다 이런 말 나오면 이백이야. 조선시대 사다분들은 소부, 허유, 백이, 숙제, 이백 이 단어 되게 좋아했어 이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매 보세요. 매. 자, 매는 산입니다. 그리고 장송, 송송송 소나무. 소나무 나오면 변치, 충성스러운 마음이란 뜻이야. 소나무 나오면 충성심이란 뜻을 갖고 있어. 삼공 봅시다. 삼정승이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최고 높은 세 명의 벼슬 아치라는 뜻이에요. 자, 12 살인문이야. 살인문. 나뭇가지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문이어서 12는 초가집의 대문이에요. 자, 황운 별표. 자, 황운은 그 구름이 누렇다라고 말해서 첫 번째 누런 구름이라는 건 없잖아. 해질 무렵의 구름을 볼 때 우리가 황운이라고 말하거든. 그런데 요것은 주로 해질 무렵의 구름이라는 뜻보다는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이 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의 계절감이 또 따라 나오는 거지. 색채감도 있고 그 다음에 황운이 나오면 가을의 계절감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이 누렇게 익은 거니까 풍요로움도 나오고 풍년이라는 뜻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새우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인데 보통 새우가 나오면 봄이야. 자, 삼경. 자정 무렵의 늦은 밤이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때는 있잖아. 지금처럼 밤낮 없이 우리가 환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 삼경이면 있지. 너무너무 아주 깜깜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매우 늦은 밤이야. 그 다음에 풍상, 바람과 서리.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상이 서리거든. 서리가 나오면 가을이에요. 경물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9일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테스트는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테스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기출로 확인하기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오는데요. 1번 안 해도 되고 풀는 것만 번호 선생님이 불러줄게. 5번이랑 4번 이거 숙제야. 숙제. 그 다음에 5번 4번 숙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교재 꺼내세요. 문법 116쪽.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문법에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배우는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내용상의 특징과 두 가지 조건이 나와야 돼.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의 사실,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형식은 뭐냐면 문장 성분이 있어야 돼. 문장 성분 중에 주어와 서술어는 무조건 필수. 그 다음에 문장 마침의 문장 부호, 온점, 물음표, 느낌표 요 세 가지의 문장 부호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 형식에서 문장 부호인 세 가지 온점, 느낌표, 물음표가 있는데 요 세 개가 문장의 종결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야. 문장이 뭘 제시한다? 종결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 표현은 문장을 끝맺는 표현으로 서술어의 종결 어미를 통해서 제시된다. 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까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미를 무슨 어미라고 그런다고? 종결 어미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국어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을 문법도 어떤 때는 알 것 같아. 그래서 막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어쩌다가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자, 이제 봅시다.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11번 문제 잠깐 풀어보세요. 11번. 11번 한 몇 분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의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문장을 말하려는 속마음, 그게 의도야. 그래서 11번부터 13번 먼저 푸세요. 11번부터 13번. 내가 설마 그 일을 못하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문장의 종류는 의문문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 힌트가 뭐야? 종결어미 니하고 그 다음에 문장부호 물음표가 있으니까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의문문이고 의도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을 강조한다라는 것처럼 이 11번 식사 중에 엄마가 아들에게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겠지? 라는 문장의 종류는 뭘로 찾아? 종결 어미로 찾아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 의도, 그 마음속의 뜻을 쓰시면 돼요. 3분 정도 시간 줄게요. 자, 다 됐죠? 식사 중에 밥을 먹는 중에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겠지? 자, 뭐뭐 하겠지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쓰고 문장 부호는 물음표를 썼으니까 문장의 종류는 의문문이네. 그런데 의도는 뭐야? 천천히 먹으라는 요구가 있는 거지. 요청. 의도가 바로 뭐냐면 요청이에요. 자, 그런데 왜 12번? 자, 여기 항상 말에는 이런 상황이 제시돼야지 그 담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소통이 되는 거야. 밤 늦게까지 밖에서 같이 놀던 친구에게 밤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했어. 자, 종결 어미가 다로 끝나고 문장 부호는 온점이네. 그러면 이런 건 무슨 문장이라 그러냐면 평서문이야. 그러면은 설명하는 문장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얘도 요청이야. 그만 놀자. 놀자라는 친구에게 요청, 부탁하는 거야. 이걸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해서 밤이 너무 늦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전철에서 좀 내립시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 얘도 결국은 뭐냐면 종결 어미가 다잖아, 다. 그런데 얘는 내립시다 라고 말했을 때 얘를 다만 보고 평서문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비읍, 시, 다라고 하는 게 청유형 종결 어미 중에 한 종류가 있어. 종결 어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건 청유형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얘의 문장의 유형은 종류는 청유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청유문이고 그러니까 청유문의 의도는 요구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형식과 의도가 동일하면 별로 안 헷갈리는데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 쓰는 그 말을 담화의 종류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높임 표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말의 문장은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다 그랬잖아. 그 내용 중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높임 표현이라고 말하는 건 화자는 말하는 이야. 그 다음에 청자, 듣는 이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말은 높이거나 또는 낮추는 말하기가 있어. 그래서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듣는 이 청자라고 그랬죠.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말해. 이렇게 세 개의 높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런 문법 설명할 때 중등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이게 고등 내신, 고1 내신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수능 문법 문제가 5개나 6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높임 표현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설명 잘 꼼꼼하게 듣고요. 모르겠으면 또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서술어의 주인이 되는 주체라는 말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서술어라고 하는 건 주어의 동작 또는 주어의 상태, 주어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서술어야. 그래서 서술어에는 항상 그 서술어 동작의 주체가 있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 그냥 서술어의 주체라는 말이랑 같이 이해하면 돼. 이거는 그 주체 높임법의 뜻이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는 깨서를 꼭 써줘야 되고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여야 돼. 꼭 이 두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걸 볼게요.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는 이미 주체 높임법인데 아버지 대신에 동생을 넣어봐. 그러면 주어가 동생이 되면 동생께서라고는 안 해. 동생이 신문을 시자를 빼고 본다. 이렇게 쓰는 거는 높임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이거든. 이럴 때 대상이 높임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야. 주어가. 그럴 때에 이렇게 주격조사 높임에 깨서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곱하기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공식이 있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처럼 국어 문법에도. 자, 깨서 들어가면 얘가 높임의 주격조사라고 말해. 그리고 선어말 어미 의시가 들어가는 건 주체 높임법밖에 없어. 객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에는 의시를 넣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 들어갔지, 깨서 들어갔지. 또 세 번째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가 우리말에 되게 발달되어 있어. 밥 대신에 진지를, 집 대신에 댁을, 나이 대신에 연세나 춘추를, 술 대신에 약주를, 이름 대신에 성함이나 존함을, 그 다음에 있다 대신에 계시다를, 아프다 대신에 편찮으시다를,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를, 죽다 대신에 돌아가시다. 죽다 이상하다. 근데 죽은 사람은 다 돌아가신다라고 말해. 왜냐하면 망자라고 해서 죽은 이를 높인다? 아니면 죽은 이를 예찬 아니고 죽은 이에 대한 애도의 마음인지 돌아가시다라고 말하지 사람 보러 죽었어 이런 말은 잘 안 해. 그 다음에 먹다 대신에 잡수시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거야. 잡수시다라고 높이는 말도 있고 드시다라고 하는 높임말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말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가 3개,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 1번 주격조사 이나 가 대신에 뭘 쓴다고요? 깨서. 그 다음에 2번째 서술어가 있어. 서술어는 용언의 어간에 플러스 선어말 어미. 이게 바로 무슨 선어말 어미냐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 그런 다음에 어말 어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 높임법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어. 주어를 직접 높이는 거야.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높여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주어지. 주어와 관련된 말일 때 주어의 신체, 몸의 일부이던가 주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던가 주어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높여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야. 의시를 사용하고 간접 높임에는 높임의 특수 어휘는 쓸 수 없어요. 높임의 특수 어휘는 사용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미안해.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했어. 쏘리 얘들아.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고양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고양이는 계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고양이가 있다를 하는 게 아니라 있으시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높여주는 게 간접 높임이야. 자, 이거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 안 되는데 또 테스트 보면서 다음 주에 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라는 게 있어. 문장에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있거든. 그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얘도 첫 번째는 문장에 부사격 조사가 에게가 있거든. 그 대신에 깨야. 깨서랑 구별하세요. 그리고 얘도 특수어휘가 있어. 두 번째. 근데 이거는 특수어휘가 4개밖에 없어. 못이다, 들이다, 드시다 하고 달라, 뵙다, 그 다음에 여쭙다. 그러면 이것이 높이지 않는 말이 있냐면 뭐냐, 못이다는 데리고 가다, 들이다는 주다를 높이는 거야. 보다를 높이면 뵙다. 질문하다의 그 묻다가 이 높임말이 여쭙다예요. 요 4개의 단어, 객체 높임법은 찾는 게 더 쉬워. 뭐냐면 부사격 조사보다 특수 어휘가 4개밖에 없거든.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쭙다. 이 4개를 잘 구별하면 찾아낼 수 있어. 선생님이 뭐 외울 때 개수 제시해 주면은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얘들아 격조사는 7가지가 있어. 그러면 7가지 외워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4개의 특수 어휘가 나오면 바로 객체 높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 높임법에 있는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는 있어. 그런데 뭐 편찮으시다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체 높임법에 있는 특수 어휘인 진지, 그리고 뭐 여기에서 나오는 아까 있었던 거에서 뭐 연세, 이런 것들은 객체 높임법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주체 높임법에서만 쓰는 특수 어휘는 이런 거야. 계시다,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잡수시다, 드시다는 주체 높임법에서만 쓰는 특수 어휘고요. 명사형인 진지, 댁, 연세, 춘추, 약주, 성함, 존함, 이런 뭐 이분, 그분, 저분, 이런 것들은 객체 높임법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했지? 이모를 모시고 서울에 가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로 가셨다니까 가시다 있잖아. 이거는 가시었다의 줄임말이거든. 그래서 이 시가 있으니까 이모는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가셨다는 객체 높임도 있고 뭐도 있다. 주체 높임도 있습니다. 상대 높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서.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복습 잠깐 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주체 높임이 나타나 있으면 주체, 객체 높임이 나타나 있으면 객체, 둘 다 나타나 있으면 주객을 쓰는 거야. 자, 깨서 있지, 의시 있지, 그러니까 주체 높임이네. 그러면 깨서는 주체 높임의 조사고 높임의 의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휘예요. 그 다음에 뭐뭐 깨 있네, 여쭈다 있네, 그러니까 객체. 모시고 있네, 그러니까 객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형님께서 의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주체. 주체 높임 중에 얘는 간접 높임이야. 형님의 고민을 높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해보면
다 썼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높임 표현을 생각 고려하여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말했잖아. 선생님께가 나왔네. 그럼 이 깨가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고칠 게 없고 여기만 그 문제는 선생님께 여쭈어 물어 대신에 여쭈어를 쓰고 보자는 다 똑같이 쓰면 돼요. 자, 줄에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는 가능해. 줄에 선생님이 예식장에 계시니다. 이거는 돼. 왜냐하면 줄의 선생님은 사람 자체를 높이는 거니까. 그런데 줄의 선생님의 말씀이잖아. 이건 줄의 선생님의 행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체 높임에만 쓰이는 특수 어휘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줄의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시를 써줘야 되는 거야. 7번. 얘도 계시다는 주체 높임에만 쓰는 특수 어휘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주말에 시간, 선생님의 시간이잖아. 그러니까는 깨서라고 하는 거 써도 돼. 주체 높임에 주격 조사니까. 시간이 안 계시대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없으시대요라고 해야 돼. 의시 대요. 또는 안 나신대요. 안 나다라고 할 때 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다녀오시게요. 이렇게 해서 있잖아. 여기다 선어 말음이 스이를 쓰면 안 되지. 높임에. 왜냐하면 말하고 있는 내가 나를 스스로 주체 높임을 쓸 수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다녀올게요야. 8번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은 상대 높임법이에요. 지금 객체 높임법. 할머니를 모시고까지는 객체 높임이야. 높임에 특수 어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다녀올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상대 높임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을 너무 높이는 아주 높임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써서 틀린 거야. 자, 8번까지 이렇게 지금 설명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높임 표현에서. 자, 높임 표현은 숙제로 해오고 이번에는 시간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자연의 시간은 반복이야. 그래서 자연의 시간은 나누지 않아. 그런데 문법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 문법적 시간이라고. 자연의 시간은 그냥 반복될 뿐이라고. 지구에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져. 사실 이건 태양이 뜨고 지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지? 지구가 자전에서 한 바퀴 돌면 하루라고 하는 자연의 흐름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래서 태양 가까이 가면 여름,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건데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사람이 또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인간이 머리로 문법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시간의 개념을. 그래서 뭐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이런 시간 개념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시간 개념에 맞게 우리는 또 이제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또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표현을 공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냥 자연의 시간은 반복일 뿐인데 문법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오면 시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오늘 시제를 배울 거야. 자, 시제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것이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를 표현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발화시가 중요해. 발화시. 발화시는 지금 말하는 시간이야. 발화시는 항상 현재야. 발화시를 기준으로 일어난 일이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났으면 과거,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면 현재, 말하고 있는 발화시보다 일어날 일이 나중이면 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말. 자, 사건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말이야. 발화시는 말하는 시간. 발화시는 항상 언제야? 현재. 지금 현재 말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의 머리가 일어난 일을 말하는 시간보다 먼저 일어났다. 말하는 시간과 동시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말하는 시간보다 나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시라고 하는 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발화시보다 앞섰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서너 말 어미 중에 아시나 어시 있고 더가 있어. 너네들 이미 이거 다 쓰고 있는 말이야. 영수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아시 들어갔지? 그래서 과거야. 영수가 전화를 받더라. 더가 들어가서 과거야. 이거 공식처럼 외워야 돼. 그냥.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서너 말 어미 엇과 더를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지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관형사형 어미까지는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야.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있어. 용언의 어간은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는 거거든. 이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를 는 앞에 이렇게 줄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야 돼요. 이래야 서너말 어미야. 또는 니은, 는과 니은을 찾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라고 하는 어말 어미를 붙여주면 이게 현재가 됩니다. 먹는다, 잔다, 뛴다 뭐 이런 식으로 가. 동사에만 붙어. 얘는 여기 형사 쓰면 안 되는데 미안. 동사에만 붙어요. 이 는하고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해.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고 이게 용언의 어간에 동사하고만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자, 필기 다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